발주차 2강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공급사슬 관리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은 린이라는 개념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린 공급사슬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는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사실 그 공급사슬 관리 그 학과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 공급사슬 관리에 사실은 생산 운영 관리가 오히려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그 린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급사슬 관리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도 배울 겸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사슬 관리는 영어로는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요즘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경쟁 우위 확보에서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분야보다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공급사슬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들은 하나 이상의 공급사슬에 속해 있고, 그리고 공급사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공급사슬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되는데 그 전 과정 있죠. 그게 공급 사슬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산자가 있으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 관계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급 사슬 관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거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SCM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중심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경쟁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요즘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자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CM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린이라는 개념이 접목되기 전에 공급사슬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탁월한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과거에 공급사슬 관리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 정의를 내려놓은 건데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쓴 책의 그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정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돼요.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탁월한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의 그 키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사슬 관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 공급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며, 특히 최종 단계인 최종 소비자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도 여기 뭐 포함되고 다 그런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공급사슬 관리에 사실은 마케팅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사슬 관리가 경영학의 거의 모든 전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사슬 관리는 공급사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슬이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일부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전체가 만약에 최적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그 개별적으로 비용 최소화 그다음에 수익 최대화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누군가는 이게 독립적으로 자기는 이제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뭡니까 손해를 또 보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시스템적으로는 글로벌 최적화를 못 이루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글로벌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사슬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쓰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예를 들면 협력업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협력업체 어느 기업에 이제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가 있고 그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또 뭡니까? 또 막 파생이 돼 나가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그 개체들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사슬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급사슬 관리는 탁월한 고객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이제 고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소비자하고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소비자를 그럴 때는 최종 소비자를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를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이라고 할 때는 그 여러 단계가 있으면은 후속 단계는 선행 단계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협력업체의 사실은 고객이에요.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자가 사실은 고객이 되는 거고 협력업체에. 그죠? 그 다음에 도매상은 또 생산자의 고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해야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고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수밖에 없죠.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급 사슬 관리에서 공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요라는 용어로 대체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급 사슬 관리가 고객 혹은 시장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상당히 그 일리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사슬 관리의 목적은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여기서 경쟁 우위 확보는 요즘 현재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쟁 우위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경쟁 우위 확보는 물론 1등 기업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사슬 관리에 린이라는 개념이 이제 접목돼서 요즘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린이 접목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린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낭비 요소 제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린 공급사슬 관리도 일종의 풀 시스템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린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왜 제가 그 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그거 이제 뭐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매상은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이용해서 이 주문을 즉시 충족시킨 후에 그죠? 주문을 충족시키죠. 그 다음에 재고 보충을 위해 생산자에게 주문을 하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소매상의 주문을 충족하기 위해 보유 원자재를 이용하여 즉시 제품을 만들어 배송하고 소모된 원자재 보충을 위해서 원자재 공급자에게 주문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전 단계로부터 이렇게 보충을 받고 그런 식이죠.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것도 무슨 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은 시장 수요에 의해서 이게 풀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의 그 특징을 한번 잘 보면 모든 참여자들이 짧은 사이클 및 일정한 생산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급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시 공급하고 있고 또한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주문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산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게 풀 시스템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공급 사슬 관리조차도 공급 사슬에조차도 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낭비 요소 제거 차원에서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과연 가능하냐? 지금 완벽하게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일부 가능한 거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 사슬의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 차츰차츰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JIT 등 생산 시스템 발전으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우리 지금 생산 리드타임 단축 쭉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로지스틱스 분야의 발전으로 보관 및 수송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보십시오. 지금 택배 같은 거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 공급사슬의 구성원들 사이에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서 리드타임 단축 및 보유 재고 수준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요즘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이건 일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우리가 전략적 제휴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차적으로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린 공급 사슬 관리 효과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와 파트너를 통합하며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신속하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린 공급 사슬에 속하는 기업은 경쟁자에 비해서 비용 우위를 가지게 되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게 지금 뭐 낭비 요소 제거 있잖아요. 특히 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폭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구축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특히나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네트워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린 공급 사슬 관리가 가능하려면은 이제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경쟁적 환경이 상당히 그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경쟁적 환경 속에서 이 기업이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 리인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경쟁적 환경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공급 사슬 대 공급 사슬의 경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정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경쟁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전체가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만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통 채널에서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파워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파워는 구매자가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할인점 그러면은 할인점이
생산자보다 더 우위를 가지고 있죠. 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산업이 글로벌화하고 있고 가격 경쟁 심해지고 고객 요구 증가하고 이러한 굉장히 환경이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는 이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레인 공급 사슬을 구축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인 공급 사슬 관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급 사슬 관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성을 갖춰야 돼요. 그죠? 대응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민첩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민첩성이 필요한데 이 민첩성을 갖출 때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리인 공급 사슬이에요. 그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첩성, 대응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시에서 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풀이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리드 타임 단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공급 사슬이. 그러니까 이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뭐냐면 풀로 전환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서 이제 작동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인 공급 사슬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에서 정보로의 전환이에요.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풀이에요, 풀. 미리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푸시 시스템에서는 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수요 변동이 그리고 심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그 즉시로 뭐 충족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인 공급 사슬 구축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정보로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는 뭐냐, 수요 정보를 할 때 이런 실시간 정보 공유가 지금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미리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비를 하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에서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거래라는 건 일회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래가 일어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그죠? 이걸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공급사슬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리인 공급사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과 창고 관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구간 관리로의 전환. 이제 과거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공급사슬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사슬의 폭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글로벌 최적화예요. 이때 그러면 글로벌 최적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리인 공급사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의미로 기능에서 프로세스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별 활동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활동들의 집합, 그죠? 여기서 글로벌 최적화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또 중요한 게 리인 공급 사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경쟁.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링 공급 사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 사슬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급 사슬은 크게 두 가지로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과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응성을 강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대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근데 아직도 이제 효율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뭐 화장지 같으면은 그러니까 화장지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가격 경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효율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사들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피시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공급사들의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의 수요 패턴에 따라서 이게 공급사들의 형태가 결정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패턴에 따라서 이제 기능적 제품하고 혁신적 제품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기능적 제품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화장지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급사들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혁신적 제품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수익성은 높은데 수명주기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응성이 높은 그런 공급사들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공급사의 형태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응성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면 공급사의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의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재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거 혹은 공급사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제품 수송하는 것과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 비용, 수송 비용, 재고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기능은 뭐냐면 시장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 출고되는 다양한 제품이 고객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 조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시장 조정 기능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 기능과 관련된 비용을 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경우에 일단 이제 가격 인하를 해야 되죠. 그러면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요. 반면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그때는 무슨 비용이 발생하냐면 기회 손실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판매 기회 손실이죠. 그 다음에 또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 조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따라서 물리적인 비용 최소화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효율적 공급사들이 더 적합하다는 거고요. 혁신적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수요 공급의 일치를 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거는 그 시장 조정과 관련된 그런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응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수 형태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급사슬의 목적과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게 목적이고요.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재고 최소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불확실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초점도 달라요.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 같은 경우는 평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가 시장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전략도 좀 다른데요.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 높이고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부품 및 완제품의 중요 완충 재고를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드 타임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데요.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 경우에는 리드 타임 단축이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리드 타임 단축이 좋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선택 접근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 대응적인 공급사의 경우에는 스피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공급자를 선택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공급자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는 성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제품의 차별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모듈러 디자인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모듈화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품들이요. 그래서 완성품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죠? 그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갖고 모듈을 맞춰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재고 비용 같은 걸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별로는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이 모듈러 디자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그 공급 사슬에 있어가지고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응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나 기술의 수명주의가 지금 단축되고 있다는 거고 경쟁 심화로 제품 변화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진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대응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수요 크기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고객의 기호 변화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민첩성 혹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서 따라서 공급 사슬 디자인할 때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민첩성은 뭐냐 도대체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와 구매자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보통은 뭡니까?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한 걸 보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문 정보를 보고. 근데 그 주문 정보가 사실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치도 않은데 일부러 많이, 그죠? 사재기를 위해 갖고 일부러 많이 주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면 뭔가 시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왜곡 현상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도 자체적으로 뭡니까? 재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뭐 그런 긴박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고 비용 발생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렇게 많이 주문했다가 갑자기 또 주문이 줄고 이렇게 되면 이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그게 재고로 반영이 되면 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가 밀접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모두가 다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잠깐 그 수요 왜곡 현상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공급 사슬 관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효과를 채찍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채찍 효과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 사슬 관리할 때 이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찍 효과라는 게 뭐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매상 수준에서 경험하는 작은 수요 변동에 대한 정보가 공급 사슬상의 상위 단계로 주문의 형태로 전달될 때 수요 변동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공급 사슬의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이제 주문의 형태로 이게 그죠? 정보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변동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변동이 확대된다는 건 뭡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고 많이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 재고 비용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 효과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채찍의 손잡이 부분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채찍의 끝으로 전달되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채찍 효과는 공급 사슬에서 상당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데 재고 비용 증가, 고객 서비스 저하, 수익 감소, 생산 능력 계획 차질, 비효과적인 수정 및 생산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채찍 효과를 이해하고 재고 감소 및 고객 수요에 대한 대응성 증가를 위해 공급 사슬상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채찍 효과를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사슬 관리에서 하여튼 그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채찍 효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 효과는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찍 효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구조적 요인하고 행위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매 시점 자료의 공유가 없거나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수요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를 중앙 집중식 공급 사슬이라고 그러고 수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를 분산된 공급 사슬이라고 한다는 거죠.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막 비밀로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편의점도 한번 보시면요.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물건이 팔리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바로 중앙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드 타임이 길 경우에 이 채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긴다는 거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변동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변동이 크면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찍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사슬의 단계가 많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단계에서 단계를 주문의 형태로 이게 전달될 때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효과가 점점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많을수록 점점 더 그 변동은 커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풀 신호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풀일 경우에는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뭘 해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수요 예측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시 시스템에서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수요 예측을 할 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측을 할 때 그 정보라는 게 수요 정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아랫단계에서 올라오는 그 주문 정보에 의해서 그걸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예를 들면 왜곡되어 있으면, 그죠? 그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예측치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럴 경우에 채찍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 주문이 주를 이룬다. 이게 이제 배치 주문이라는 건 묶음 주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뭘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수요가 왜곡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할인이나 판촉 이용인데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가격 할인을 받으려면 많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게 실제 수요가 아닌데도 그죠? 과다하게 이게 수요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수요 왜곡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수요가 아닌데 그거를 만약에 진정한 수요로 본다면은 그게 왜곡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채찍 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위적 원인도 채찍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월 주문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한다. 2월 주문이라는 게 뭡니까? 2월 주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수요가 발생했는데 지금 재고를 충족을 못 시켜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다음번에 우리가 주문해서 주문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그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그죠? 주문을 할 때 더 많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2월 주문이 있으면은 위쪽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 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잉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 주문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주문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수요 왜곡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사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고객이 필요한 이상으로 주문한다. 이것도 재미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주문을 100개를 주문했는데 보통 보면 한 80개가 도착한다 그럽시다. 응? 100개가 다 도착 안 하고. 그러면 주문할 때 100개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100개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100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위쪽에서 보면 주문량이 굉장히 늘어났네.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채찍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 그 다음에 월, 분기, 연도의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왜곡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채찍 효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비효율성을 굉장히 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찍 효과를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요 정보를 공유해서 중앙 집중화를 시킨다든지 수요 예측 기법과 주문 방식을 통일시킨다든지 그죠? 이런 변동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이 감소해요. 이거는 고객 수요를 안정화시켜야 돼. 예를 들면 뭐 판촉같이 판촉할 때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또 판촉이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요가 확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판촉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항시 저가 정책을 쓰라는 거죠. Everyday low pricing. 그러니까 판촉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낮은 가격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월마트에서 쓰는 전략이에요. Everyday low pricing.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감소시켜야 돼요. 리드 타임을 줄이면은 변동성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길면은 이제 그동안의 수요 같은 게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거는 정보 공유, 특히 정보 공유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갖고 정보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 채찍 효과를 줄이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사슬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제휴가 대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급자하고의 전략적 제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전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차츰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영 환경이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중심 기업이 있다면 주로 이제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하는 그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을 낮추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자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저품질의 원료, 재료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네트워크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이 비용 절감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자와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요. 결국은 공급자의 비용이 바로 자신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설 모든 구성원들이 비용 감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시스템적 사고로요. 그런 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제휴 관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공급자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만큼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략적 제휴 관계로 첫 번째 나온 개념이 뭐냐면 신속 대응 전략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Q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특히 이 의류 쪽 있죠? 의류 쪽에서 이게 이제 많이 이용됐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뭐냐면 공급자가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제공받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수요 예측, 생산 일정, 리드 타임 단축 이런 데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받는 거죠. 그죠? 수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이런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문을 즉시 충족시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QR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연속 재고 보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속 재고 보충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문이 오면 그렇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제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MI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시스템인데요. VMI의 그 영어는요, Vendor Managed Inventory고의 앞자를 딴 겁니다. 이거는 이제 JIT 유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할인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할인점에서 예를 들면 공급자한테, 생산자한테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을 해서 주문량이 도착하면 할인점에서 그거를 쉘프에다가 이제 그걸 진열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공급자한테 그 재고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쉘프에 진열하고 하는 것조차도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아예 공급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점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급자가 사람을 할인점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파견된 사람이 아예 쉘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할인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관리를 안 해도 공급자가 그 재고 관리를 다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할인점 입장에서 뭐냐면 판매하고 그 판매 시점 데이터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할인점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장점을 한번 보면요. 월마트에서 이제 이게 그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월마트는 이제 수요 정보를 공급자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전날의 판매량만큼 다음날 재고를 보충하면 되니까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스스로 재고를 보충하므로 구매부서의 구매, 검사 등과 관련한 거래 이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 스스로 재고 보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 보유 재고 수준의 감소, 재고 부족 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수량 할인을 통한 대량 구매를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어져서 대량 구매로 인한 채취 효과 등의 영향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고 보충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할인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라면 다 VMI 시스템을 도입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거는 어느 한쪽에 특히 더 유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VMI 실행상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이 공급자의 전략적 제휴가 발전이 되어 있냐면 CPFR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CPFR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인 계획, 수요 예측, 그 다음 재고 보충 이런 의미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중앙에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공급사선상 제품의 이용도는 높이면서 재고 비용을 감축하자는 이제 그런 목표예요. 이 제품 이용도랑 재고 비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품의 이용도를 높이려면은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죠. 근데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재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제품의 이용도도 높이고 재고 비용도 감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중앙에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중앙에서 수요 예측 같은 거 이걸 통일을 시켜가지고 다 동일한 수요 예측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각 기업의 계획자들에게 경보가 발령되고 기업들은 서로 협조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CPFR은 원래 월마트와 워너 램버트 그 리스텐이 있죠? 그거 생산하는 그 회사. 그 두 개 회사 사이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 뒤로 뭐 다른 기업들도 여기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 CPFR 도입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큰 데 있죠. 이런 데서는 CPFR을 거의 도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의 측치가 통일이 되고 그거를 모두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조정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CPFR의 그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보유 수준의 감축, 매출 증가, 주문 충족률 향상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급사실상 어디에 재고를 보유할지 공급사들 전체적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그거를 어디에 두는 게 최적인지 재고를 보유를 하는 게 최적인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두 번째 형태로서요. 로지스틱스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류 같은 거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류 전문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여기 3PL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3PL은 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PL이 물류 전문 업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물류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3PL을 자기 자신의 자산이나 설비를 이용해서 보관, 주문 관리, 유통, 수송 서비스 등의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3PL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 전문 업체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3PL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장점이 뭐냐? 첫 번째, 3PL 기업의 경우에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하므로 물류 전문 업체니까 이제 다수의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풀링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가 있고요. 개별 고객에게는 따라서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물량이 많아지니까 규모 경제 효과가 있죠. 규모 경제 효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원래 이제 생산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면 개별 고객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하는 만큼 고객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당 평균 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개별 고객에게는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두 번째, 3PL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의 비용만을 지출하게 되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3PL 이용 전에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이 되며 사업의 시작과 규모 조정이 용이하다.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물류를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죠? 그게 이제 고정 비용이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만큼만 이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요. 세 번째, 사업의 일부를 아웃소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물류를 이제 아웃소싱하는 거죠. 기업은 자신의 핵심 능력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사업의 복잡성도 감소된다. 그죠? 네 번째, 3PL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보 기술 및 설비를 업데이트하므로
정보 시스템이 향상되고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3필 기업들은 자기 핵심 역량이 그 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개선을 해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건 도저히 이제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3필들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단위당 평균 비용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필은 로지스틱스 전문성을 제공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류 전문 업체니까요. 여섯 번째, 3필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일곱 번째, 3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시장에 즉각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물류 전문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이 같은 경우 이제 수출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3PL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물류 창고랄지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3PL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결국은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이제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동차 원가의 한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부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구매 부분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구매 통합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력 갖추기 위해 가지고요. 구매 부서 혹은 기능이 기업 내부의 다른 기능 및 기업 외부의 다른 조직과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 내부적으로도 잘 협력 체제를 갖춰야 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외부 공급자하고의 이 통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내적 통합, 외적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능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예 공급자를 구매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그걸 협력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비용, 품질, 배송, 시간 이런 거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협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력적인 접근법의 이제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신뢰관계 형성되어 가지고요 비용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설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아무래도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만약에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비싼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설비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낮아지죠. 결국은 원가가 낮아지면 구매자한테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협력적인 관계 이게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랄지 뭐 법적인 장애, 변화에 대한 저항, 공급자의 파워가 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그 여러 개체들이 이렇게 단계가 있고 하면은 그 흐름이 원활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 원활을 위한 생산 부분에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제품이나 공정 디자인 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서 요즘 뭐 추세는 뭐냐면 부품 수를 줄이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 디자인 단순화, 그다음에 모듈러 디자인,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공급자가 초반부터 참여한다는 뭐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제품 디자인 시에도 공급자를 그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L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DFL은 Design for Logistics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디자인할 때 수송하고 보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동시 및 병렬 공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단계를 만약에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공정이 이제 순차적이 아니고, 그죠? 병렬 공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끝나서 나중에 이제 결합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감축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그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뭐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품 표준화예요. 부품 표준화는 공동 부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아 자동차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현대 소나타랑 그 기아의 옵티마가 있었어요. 그죠? 그 두 차는 물론 이제 외관상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부품을 공동 부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두 차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먼저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보면 이 차에도 들어가고 저 차에도 들어가면 아무래도 뭡니까? 물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규모 경제 효과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풀링,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A라는 제품에도 들어가고 B라는 제품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종류의 부품이었다면, 그죠? 만약에 A라는 제품에 들어갈 부품을 예를 들면 생산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많이 안 써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재고로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B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모자란다 그럽시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부품일 경우에는 이걸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동 부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쪽에서 남으면 한쪽에서 남으면 모자란 쪽에다가 이거를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여기 리스크 풀링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그 차에 의한, 그죠? 재고 부족이나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정표준화라는 개념인데요. 공정표준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을 만들 때, 공정을 서로 달리해가지고 처음부터 서로 다른 공정을 이용해갖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차별화를 시키는 전 단계까지는 동일한 생산 공정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단계에 와서는 이제 서로 다른 공정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네통의 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베네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걸로 베네통이 옛날에 이제 스웨터 그 생산할 때요.
스웨터가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의 그 스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스웨터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을 이제 염색을 하죠, 먼저. 그래서 빨간색 스웨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실을 먼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짜죠. 스웨터를 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베네통에서 한 건 뭐냐면 일단 옷을 먼저 만듭니다. 흰색 실이나 아니면 회색 실로 옷을 먼저 만들어요. 스웨터를 먼저 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그 왜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그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색상도 이게 유행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흰색하고 회색 실로 짠 스웨터를 보관을 해놨다가 그죠? 판매 시점에 임박해가지고 그 염색을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색상의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품 표준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본체는 동일하고 전원 공급 장치만 바꾸면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건 이제 HP 케이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HP가 이제 원래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프린터를요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나라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20볼트랑 100볼트를 쓰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볼티지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보내는 예를 들면 그 볼티지에 맞는 그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보내야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본체에 그냥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볼트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 보내는 제품은 거기에 맞는 전원 공급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에서 예를 들면 재고가 남았다. 그러면 재고가 모자라는 쪽에다가 이거를 보내주면 좋은데, 볼티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HP에서 그 디자인을 아예 바꿨죠. 그래서 그 본체하고 그 전원 공급 자체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 선만 바꿔 끼면은 어 그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꿨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품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향 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은 수준이 낮은 제품에 들어갈 그 부품이 예를 들면 부족해요. 그러면 수준 한 단계 윗단계의 부품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단계 높은 그 부품을 수준이 낮은 그 제품에다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그러니까 지불하고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받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조달 표준화입니다. 이거는 공정 설비의 표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냐면 이게 범용 설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설비는 그 특정 제품을 위한 그런 설비가 아니죠. 그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비 조달이 최종 수요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모듈러 디자인이 요즘 이 대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대량 맞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부품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듈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최종 완성품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장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뭐냐면, 모듈 디자이너, 생산자, 사용자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속도가 증가하고요. 왜 그러냐면 모듈별로 이게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을 여러 공급자에게 위임하여 유연성 증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공급 사슬 관리에서 모듈러 디자인의 효과는요.
첫 번째는 재고 비용 감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완성품을 완성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듈별로 이렇게 재고를 보유했다가 특정 그 모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 모듈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완성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이 이제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의 정확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러니까 모듈들은 뭐 이쪽 모델에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쪽 모델을 이용하고 여러 모델에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제품의 형태잖아요. 공통 제품의 형태를 보유할 경우에 통합 수요 예측의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1, 2, 3이 있다 그럽시다. 모델별로 그 들어가는 부품이 다 다르다 그럽시다. 그러면 모델별로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델별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측이라는 거는 진짜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재고 부족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재고 과잉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통합 수요 예측의 그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델 1, 2, 3에 들어가는 부품이 만약에 공통이라면은 수요 예측을 할 때 모델 1, 2, 3에 합쳐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일 모델별 예측하는 것보다 합쳐서 예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합 수요 예측의 그 효과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TV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별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특정 모델에는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델의 경우는 재고 과잉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TV 전체를 묶어서 예측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TV 전체 매출액을 한번 그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TV 전체 매출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도에 예를 들면 TV 매출액 전체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예를 들면 100원어치 팔렸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10원어치 팔렸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20원어치 팔렸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예측을 해서 130원어치 팔릴 거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모델별로. 그 모델별로 쪼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과거의 그 매출액에 특정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원을 쪼개가지고 그걸 예측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니까 돈을 쪼갠 다음에 그거를 한 대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수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예측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묶이게 되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공학 얘기인데요. 동시공학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품 디자인 시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 사람들, 심지어 이제 공급자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공학이 되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보면은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하면 이제 각 부서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이제 의견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의견이 올라오면 다시 재디자인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보내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품 디자인할 때 모든 부서 사람들, 심지어 이제 공급자까지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관련된 그 시간이 있죠.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시장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품 개발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품질도 좋아지고, 공정중 재고가 적어지고,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량 맞춤 얘기예요. 대량 맞춤이라는 건 여기 대량은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맞춤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제공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데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듈러 디자인일 경우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별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맞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맞춤은요, 다양한 맞춤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하는 전략인데 생산 유연성의 제고와 모듈러 디자인을 통하여 단일 생산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는 공통 제품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모듈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제품이 생산되니까 공통 제품 생산은 또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규모 경제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 대응을 위한 생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풀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풀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그 대응성이 높아야지 이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산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셀 생산 방식이 이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리드 타임 단축이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풀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 풀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베네통의 차별화 지원 혹은 연기. 아까 얘기했듯이 베네통의 경우에는 옷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점에 그 유행을 봐가면서 염색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차별화 지원이라는 게 이제 색상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판매 시점까지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을 먼저 염색을 해가지고 했던 거를 그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먼저 유통 및 배송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통과 관련해서 뭐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기회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반복적이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이제 고객 가치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비용, 대응 시간, 제품 가용성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통 네트워크 선택도 사실은 이제 공급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공급사설 관리에 있어가지고 왜 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거, 그 다음에 대응성에 초점을 맞춘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에 적합한 그런 유통 네트워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통 네트워크의 성과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차원인데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으로는 대응 시간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가용성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 기준이 되겠고요.
비용 차원에서는 재고 비용, 그 다음에 수송 비용, 그 다음에 시설 및 취급 비용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고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그 리스크 풀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스크 풀링 효과가 있으면은 재고 비용이 적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송 비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입고 비용하고 출고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거리하고 규모 경제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취급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의 수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 이제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시설의 수예요. 시설의 수.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두지를 않고 중앙에 이렇게 하나로 운영하는 경우를 이제 여기서는 중앙 집중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많이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앙 집중화된 유통 시스템의 장점은요, 이게 이제 한 곳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 풀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재고 비용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많이 유지를 안 하니까 시설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중앙 집중화된 유통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역이 위치를 하지 않고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져요. 그래서 출고 수송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고 수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중앙으로 그 물류센터로 다 모이게 되니까 대량 수송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고 수송 비용은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출고 수용 비용도 증가하지만 또 대응 시간도 이제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랄지 이런 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대응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거하고 분산화된 거에 이제 그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일단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은 지역에 이제 그 시설들이 입지를 하니까 고객들에 대한 대응 시간은 짧아지죠.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근데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은 그 시설마다 재고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 비용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지면 입고 수송 비용은 증가하고 출고 수송 비용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입고 수송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 시설별 입고 수송량이 작아져서 대량 수송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있지않으니까 생산지에서 각 지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출고 수송 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이 고객에 근접하게 되므로 평균 수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이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이 증가하더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시설 유지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앙 집중화되면은 거기 매니저가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시설이 뭐 여러 개 지역에 분산돼 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매니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비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재고 비용, 수송 비용, 시설 비용을 합친 전체 로지스틱스 비용은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로지스틱스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제 대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위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한 게 그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절감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로 가는 추세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 네트워크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드롭시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통센터. 세 번째 이제 크로스도킹이라는 건데 일단 먼저 드롭시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생산자 직접 배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주문을 하는데 근데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특성을 보면 재고가 생산자에 의하여 중앙 집중화되어서요. 낮은 재고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고객 맞춤을 연기할 수 있어서 완제품이 아닌 부품 수준의 재고 보유가 가능하고요. 고객별 출고 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길어지는데 그래서 수송 비용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납품목을 주문하는 고객의 경우에 복수의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송이 통합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고요. 생산자의 창고에서 고객까지 거리는 소매상과 고객과의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새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문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거기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생산자가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생산자 직접 배송, 드롭시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유통센터나 소매상에 보유되고 유통센터나 소매상에서 고객에게는 택배업체를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성은 재고 보유가 지역으로 분산돼서 재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생산지에서 유통센터로의 대량 수송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유통센터와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낮은 수송 비용이 예상됩니다. 생산자 직접 배송에 비해서 시설 유지 비용 및 취급 비용은 약간 높고요. 유통센터가 고객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은 짧아지고요. 다품목을 주문한 고객의 경우에 품목을 결합해서 한 번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여러 품목들이 보관된 경우에 생각해 보면 주문을 했을 경우에 여러 품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결합해 가지고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크로스도킹인데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아마 처음 접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류센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물류센터에 이제 갖가지 그 물건이 생산돼서 물류센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재고로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트럭에 실어갖고 이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 크로스도킹은 어떻게 되냐면 물류센터의 재고를 이렇게 여러 날 보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생산자들이 이제 물건을 보내오면 다양한 물건들이 보내오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다 도착하는 시간에 그 출고될 트럭들이 거기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류센터에.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자들이 보내온 물건이 거기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바로 트럭에서 트럭으로 옮겨 심고, 그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생산자가 보낸 물건이 거기 재고로 쌓여 있고 그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제 제품이 유통센터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서 유통센터는 제품 보관 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고의 조정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품은 유통센터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므로 재고 비용이나 리드 타임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이 크로스도킹이라는 그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물류센터에 이렇게 이제 그 트럭 높이의 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그 각 그 생산자로부터 물건이 도착하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하면 가장 좋겠죠. 트럭들이 도착하면 여기에 나갈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세탁기다, 이거는 뭐 냉장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도착하면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물량대로 그죠? 이렇게 옮겨 싣는 거예요, 바로. 그죠?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트럭으로 옮겨 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하게는 이제 재고가 거기 물류센터에 보관될 필요가 없죠. 그런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송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내용들은요. 일단은 수송 비용을 이제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그죠?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트럭 가득 채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FTL이라고 그래요. FTL, 풀 트럭 로드.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풀 트럭 로드, FTL 화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FTL이 안 되면 LT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금제가 좀 달라요. FTL 요금하고 LTL 요금하고 다른데 LTL은 less than truck load입니다. 아무래도 LTL이 되면은 그죠? 트럭 하나 채워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싸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FTL 화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이 여기 지금 한 세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간상 병합. 그러니까 FTL이 될 때까지 수송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가득 찰 때까지 이제 지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자 간 혹은 구매자 간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화물을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뭐 서울로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판매자들이 예를 들면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죠? 묶어서 한 트럭 만들어 갖고 이제 서울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역 건너뛰기라는 건데 이것도 재미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대구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여러 군데로 보낼 물건들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요. 서울에 이제 여러 이제 소비자한테 보낼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예 따로따로 포장을 해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한 트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존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구역 건너뛰기.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역공급 사슬이에요. 지금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공급 사슬 혹은 역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을 수거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환경 규제나 고객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역 로지스틱스를 갖출 것을 강요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놨습니다. 유럽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 하나를 판매를 하면 중고 타이어 하나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역공급 사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업이 역 로지스틱스에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 로지스틱스를 통해서 반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반품을 전체 공급 사슬 관리의 주요 요소로서 보는 시각을 가져서 그렇지 않았다면 걸러 없어졌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 전형적인 이제 역 로지스틱스 활동은요, 파손품, 과잉재고, 중고, 유행이 지난 제품 등의 반품을 수거하거나 반품 수거요. 그다음에 소비자나 소매상으로부터 포장이나 수정에 이용된 물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반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공급자의 반품, 재판매, 아울렛을 통한 판매, 폐품 처리, 재수리, 재단장, 재생산, 원자재 회수, 재활용, 매립 이런 등의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게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역공급 사슬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소매상에게 반품을 하게 되면 소매상은 이거를 반품을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 반품의 검사 및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상이 없는 제품은 다시 전방 공급 사슬로 투여되고 다시 이제 그 판매에 있잖아요 과정 거기로 이제 투여되고 수리하여 판매 가능한 것은 재생산해서 2차 시장으로 가고 2차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리퍼비시드 프로덕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반품된 건데 수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싸죠 가격이. 근데 이제 보증 기간은 동일하고요. 신제품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부품을 분리수거하여 생산에 투여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역공급 사슬도 이제 중앙 집중적하고 분산된 역공급 사슬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이라는 거는 반품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수리를 할지 부품을 분리수거할지 고물 처리할 것인지 이제 거기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 이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의 경우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고 가격의 하락 속도가 느린 경우에 이제 이게 적합하다는 거고요. 분산된 역공급 사슬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판매한 소매상이 반품의 처리에 대해서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거쳐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의 수리 시설로 반품을 보내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매상이 알아서 처리하고요. 이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고 가치 하락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유리하고요. 이게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치 있는 품목을 시장에 신속하게 다시 내보낸다는 이점과 함께 역공급 사슬의 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이제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소매상의 반품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아닌 경우에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중앙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